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은 그냥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시계를 안 차는 분들도 많아졌지만 아직 손목시계 꼭 차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죠. 이 시계는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아주 미세한 수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진 초정밀 산업의 결과물입니다. 이걸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스위스로 알려져 있죠. 오늘 공보왕 이종훈 시간에는 스위스 시계가 어떻게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됐는지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기 옷을 사러 가면 여자 아기 옷은 주로 핑크색, 남자 아기 옷은 주로 파란 계열, 이런 성 구분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 이런 의류나 화장품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서도 성 구분을 하지 않는 젠더리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산업 트렌드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들이 남성용과 여성용이 다르면 딱 보면 남성용, 딱 보면 여성용, 이게 멀리에서도 구별이 되죠. 그런데 요즘 나오는 상품들은 이런 성 구분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른바 젠더리스 제품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동안 저 예전에는 유니섹스라고 해서 네. 뭐 그게 그냥 그 얘기죠. 남성용, 여성용 따로 없는 거. 그런데요. 예. 유니섹스랑 지금 불고 있는 젠더리스는 음. 좀 개념이 달라요. 달라요? 네. 유니섹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네. 여성에게도 여성도 입을 수 있고 남성도 입을 수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유니섹스라면 예. 젠더리스는 그것조차도 유니섹스라는 것조차도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입는다라는 그 전제 안에 보면은 이미 여성 성분을 남성의 머릿속에는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런데 젠더리스는 여성 남성조차를 구분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냥 옷이라면 그냥 옷이 나오는 거고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디자인 하나로. 그리고 보통은 여성 남성을 구분을 할 때 뭐 단추의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다르죠. 차이가 있었고 예. 뭐 지퍼나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방향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젠더리스는 아예 그런 여성 남성의 패션에서 갖는 그런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뺀 겁니다. 이게 패션뿐만이 아니라 예.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니섹스와 젠더리스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젠더리스가 좀 더 적극적인 무차별.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더 뉴트럴이라고도 불리는 모양이에요. 네, 이 젠더 뉴트럴이라고 하면 성중립이라고 하는데요. 예. 성별에 따른 제한이나 뭐 개인 이런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철저히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걸로 구분하지 말고 취향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는 성을 아예 개념에서 빼버리자. 네,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빼버릴 수 있으면 빼버리는 게 서로 좋죠. 예를 들면 남성용 헤드폰, 네. 여성용 헤드폰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굳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남성용 책상, 여성용 책상도 별 따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가구회사 입장에서도 좋죠. 그렇죠.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까도 이제 뭐 아기옷도 말씀하셨지만 아기옷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신체적으로 보면 전혀 구분이 남자 아기인지 여자 아기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사실 우리는 아기는 그렇죠. 맞아요. 굳이 남자 아기는 파란색 계열, 여자 아기는 뭐 핑크색 계열 이렇게 네. 그것조차도 아니면 그냥 무채색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남성 여성을 왜 그렇게 굳이 구분 지었을까? 물론 그렇게 해서 시장이나 제품을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거에서 소비자의 취향이나 그 성별 안에 선택권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오히려 통제받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불편함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되는데 네. 교복도 남성 교복, 여성 교복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꼭 남녀를 구별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으나 네. 어쩌다 보니 몸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네. 그 몸에 맞춰서 옷을 만들다 보면 네. 저건 남성용이네. 네. 저건 여성용이네.가 돼서 그런 건데. 그런데 그걸-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입는 소비자의 생각을 들어봤느냐
오히려 여학생들은 나도 편하게 바지 입고 싶은데 네. 왜 우리 교복은 주름치마에 짧은 그건 주름치마에 그래요. 네, 예. 그렇게 그럴 수 입어야 있죠. 하느냐. 예, 예. 그래서 요즘에 교복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교복에서도 젠더리스의 그런 교복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플레어 스커트에 주름이 잡힌 블라우스와 뭐 조끼 이게 여학생의 교복이었다면 네. 그리고 남학생은 넥타이, 셔츠 이런 것들 기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남녀 구분이 없이 선택할 수 있게 여학생들도 바지에 바지를 입고 넥타이 싶으면 셔츠면 오케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음. 교복의 종류가 다양하게 종류별로 아. 입되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커트를 선택하는 여학생들이 줄어서 네. 교복하면 일본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음. 일본의 그 젠더리스 교복들은 오히려 치마 자체가 빠진 상태로 가는 경우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도 바지를 입고 싶을 것 같기도 해요. 당연히. 네, 뭐 그리고 일상복이든 오히려 혹은 교복이든. 네, 근데 남성들이 치마를 입고 싶다. 네, 그럼 나도 저거 입고 있게 해달라. 그럴 수 있죠. 그런 트렌드도 같이 있어요? 지금 이 교복에서는 등장하진 않지만 네. 일반 패션 트렌드에서는 남성을 위한 스커트, 남성을 위한 드레스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옛날로 돌아가면 네. 그 우리가 지금 입는 여성들이 많이 입는 드레스 모양의 의류 있잖아요. 그거는 원래 남자들이 먼저 입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의복의 이 치마처럼 역사를 생긴 거.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에 오면서 스커트는 여자, 바지의 어떤 그런 패턴들은 남자 이렇게 많이 구분이 되어 네네. 있는데 예. 최근에는 이 젠더리스가 패션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 뭐 유명한 그런 디자이너들도 뭐 구찌나 우리가 많이 아는 뭐 루이비통이나 이런 곳에서도 여성 옷인데 네. 모델을 남성을 세워서 그 옷을 입혀서 그 런웨이를 걷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 옷은 스커트로 디자인을 했지만 여성을 위한 옷은 아니다. 남자들이 입고 싶으면 입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젠더리스의 그런 부분에서는 의류에서 모델로 먼저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성과 상관없이 같은 옷을 입고 이 패션 그 쇼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시도들이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루이비통에서 그 남자 배우 제이든 스미스를 네. 여성복 모델로 기용을 해서 젠더리스 룩을 처음 먼저 선보인 게 계기가 됐는데요. 남성이 여성복을 입은 것. 네, 예. 이 같은 해 그 2030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페인 브랜드 자라에서도 아예 공식 홈페이지에 언젠더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이 없는 또는 네. 성별 구분이 없는 이런 의류 라인을 아예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언젠더드, 그래서 우리는 성을 결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보통은 여성 옷, 남성 옷, 그다음에 뭐 어린이, 유아 이런 식으로 패션의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2016년부터 등장하는 그 트렌드들이 여성, 남성을 구분 짓는 것 플러스 성이 없는 것, 그다음에 제3의 뭐 그 기존에는 유니섹스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젠더리스 또는 언젠더드 이런 카테고리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구찌에서는 2017년 2월에 남녀 모델을 아예 혼합을 해서 아까 패션쇼에서 퍼포먼스를 보였는데요. 예. 남성이 원피스를 입고 등장을 한 모습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고요. 2020년에는 아예 남성을 위한 드레스를 만들어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남녀 누구나 입어도 자연스러운 그냥 중성 같은 옷은 그동안 있었는데 네. 그거 말고 이건 저건 여성복인데 남성이 입었네? 거꾸로 네. 저거는 남성복인데 여성이 입었네 하는 것까지의 영역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네. 그리고 패턴들만 봐도 꽃무늬 패턴. 과거에는 여성들만 입는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 남성 의류 중에 꽃무늬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주 같은 그런 주얼리 네. 이런 것들도 보통 진주가 박히거나 보석이 박힌 이런 것들은 네. 여성들 옷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도 남성 의류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여성 남성으로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그냥 젠더리스 룩이라고 해서 여성이 입을 수도 있고 남성이 입을 수도 있게끔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패션 업계에서는 제발 좀 그렇게 되라. 아주 기도를 할 것 같아요. 남성들이 치마도 좀 입고 싶은데 입어볼까라고 하기만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이 열리는 것이며 네, 여성들도
블라우스나 드레스에 넥타이 하나씩 매야지라고 생각하면 거의 뭐 절반의 시장이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성이 넥타이를 매면 과거에는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네. 왜 굳이 음. 이 넥타이를 매고 네. 커트 머리에 그렇게 해야 되지? 정체성을 의심한다거나 음. 이상한 시각으로 봤다면 요즘은 그런 시각을 좀 배제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들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일본에서는 그 수영복에서도 학생 수영복에서도 이 젠더리스가 반영된 수영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네. 학교에 이제 수영장이 있는 학교들이 많고 실제 이 과거에 그 큰 사고가 일어난 이후로 그 바다에서 사고가 일어난 이후로 그 학교에서 수영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의 과정으로 많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교복뿐만이 아니라 수영장에서 입는 수영복마저도 뭔가 이게 이 교복 같은 그런 예. 디자인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한 수영복 브랜드는 젠더리스 학생용 수영복이라는 네. 거를 아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그래서 남성 수영복인지 여성 수영복인지 모르는 수영복이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에이, 그래도 수영복 입고 나면 알잖아요, 그건. 여성이 입으면 여성의 수영복처럼 보이는 거고요. 아하, 어떻게 예. 구성이 돼 있냐면 예. 수영복 하의를 통이 넓은 반바지로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그 긴팔 옷이라고 하죠. 네. 그 이제 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많이 입는 위에다 다 입는 경우가 많죠. 네. 예. 그런 것을 위에 상의로 이제 해서 가슴 쪽에만 이제 패드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보강을 해서 네.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반바지에 긴팔 옷을 입고 있는 그러나 물에서 수영하는데 좀 편리한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래시가드처럼 네. 그렇게 위에 부분은 자켓으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거고요. 밑에 바지는 남성들이 입는 그 수영복 팬츠보다 조금 더 길게 디자인해서 남녀가 함께 입는 젠더리스 수영복이라는 걸로 이제 이렇게 출시를 해서 많은 학교에서 이 수영복을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옷 말고 네. 옷 말고 다른 업계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까? 옷은 원래 젠더가 나눠져 있으니까 네.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건 아무튼 너무 그동안 지겹고 지루해서 어떻게 바지만 1000년을 입냐? 뭐 이래가지고 바꿀 수도 있고 원래 네. 남녀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건 뭐 그런 또 새로운 트렌드일 것 같긴 한데 네. 다른 업계에서도 있어요. 원래 남녀의 구분이 없었던. 장난감이랑 완구 업계에서도 네. 이 젠더리스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올해 그 6월에 개최된 일본 최대 규모의 장난감 전시회인 도쿄 장난감 쇼에서도 이 젠더리스 장난감이 대거 출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한 장난감 회사에서는 보통 우리가 인형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남자 어린이들을 위해서 남자 아기 인형을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인형놀이 하면 여자아이들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인형놀이 하는 걸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남자 아이들도 많이 하더라. 그러면 남자 아이들을 위한 남자 인형을 만들어서 아예 인형놀이도 남녀 구분 없이 하자. 네, 그렇게 만들자. 그래서 인형놀이를 위한 그 인형의 성별도 다양하게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성공 못했죠? 이제 막 출시를 했어요. 6월에. 성공 못할 겁니다. 왜요?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 제가 남자 아기도 길러보고 여자 아기도 길러봤잖아요. 네. 돌 지났는데 본인의 젠더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여자 아기는 네. 거울을 더 오래 갖고 놀고요. 네네. 인형을 더 오래 갖고 놀고 네. 남자 아기도 인형 주면 만지작만지하다 빨리 던져버리고 로봇에 집착하고 네. 그래서 정해져 그 있더군요. 남자 아이들이 주로 좋아하던 그 말씀하신 로봇이나 이 팽이 놀이하는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네. 그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대표적인 여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헬로키티인데 이 헬로키티를 이 남자 아이들이 주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이제 입혔다고 해요. 붙여봤다는 거죠? 네, 콜라보를 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남자 어린이를 중심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던 기업인데 여자 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헬로키티 모델을 차용했다. 이런 노력들도 있고요. 그런 시도가 있다. 네. 그리고 이 장난감에서 우리가 남아용, 여아용 이런 네. 표기가 있잖아요. 예. 레고에서는 여아용이나 남아용 같은 장난감 이용자 문구의 성별을 기재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레고가 이미 있었던 모양이군요, 그게. 네, 여아용, 남아용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던 블럭 거죠. 자체도 네, 공주 같은 거 만드는 뭐 블럭이 그렇죠. 따로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성별을 굳이 두지 않겠다라고 네.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흔히 쓰였던 그 가장 많이 쓰는 군중들이 네. 모이면 쓰는 말이죠. 예. Ladies and gentlemen. 음. 이 말을 이제 everyone이라는 아. 성중립적 표현이 더 많이 쓰이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ladies and gentlemen 이걸로 시작을 하면 거기에 모여든 분들이 저 사람 너무 구시대적인 발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Hello everyone으로 시작해야 돼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키맨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음. 그런 키맨은 왜 남자를 지칭을 하느냐? 그냥 키펄슨이라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지적을 받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 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나 이 남녀를 구분짓는 단어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는 화장실도 네. 남녀로만 구분돼 있던 화장실이 제3의 성별을 위한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2015년 4월에는요. 백악관 안에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남녀를 통합한 게 아니라 네. 남녀 화장실은 따로 이미 있고 나는 제3의 성이다 네. 하는 분들을 위한 별도의 화장실. 네. 그리고 런던에서도 2019년에 200년 역사를 지닌 꼭 뭐 올드빅 극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대에 그 모두의 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성중립 화장실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요. 예. 여권에 보면은 자신의 성별을 이제 나타내는 그 부분이 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는 제3의 성별을 의미하는 X를 여권에 표기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건 미국 외에도 이미 독일이나 뭐 호주, 캐나다, 이런 뉴질랜드 등 11개 국가에서 여권에 X 또는 기타, other라고 하는 걸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선택권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성도 있을 수 있으니. 아까 그 장난감은 저 용감한 시도이긴 하지만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네. 이제 성인들용 옷에서 예를 들면 남성용 치마나 뭐 여성용 넥타이 같은 건 성공할 수도 있다. 네. 이건 이제 제 느낌에는 남성이 치마를 입는 것은 치마가 좋고 편해서라는 분들도 꽤 있겠으나 대체로는 이건 편견이잖아. 네. 이건 고정관념이잖아라는 것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서 이제 입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으니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거스르면서도 나는 이 의사표현을 하겠다는 성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시장도 꽤 있을 테니 좋을 것 같긴 하나 네. 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집으니까 남자애한테 너 좋은 거 집어봐라고 하면 대체로는 파란색을 집고 네. 여자에게 너 좋은 거 집어봐라고 하면 대체로는 분홍색을 집지 않나. 저도 그게 편견인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생각- 아주 한 살 때부터 그러는 거 보고 네. 이상하네 하는 생각을 아직도 결론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만. 네, 한 살 때부터 그 파란색을 더 많이 보여주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네. 건지도 모르겠는데 네. 은색 거울을 딸이 더 오래 갖고 노는 걸 보고 네. 저건 뭘까 싶기도 네. 하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젠더리스 트렌드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원인이 뭘까 이렇게 좀 들여다 보니까 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단순하게 구분지어서 그 틀 안에 이제 가둬놓고 이 가둬놓는다는 것 자체가 통제받는다는 기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남성, 여성으로 구분짓는 것 그 자체를 동의를 하게 되면 예. 그 하위 카테고리는 선택권이 훨씬 좁아진다. 그러니까 그 위에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굳이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선택은 굳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 남성, 여성으로 정해서 제공하지는 말아달라. 음. 그리고 과거 페이스북이 젠더 표기란에 그 젠더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59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젠더가 그렇게 다양한가. 저는 여성, 남성만 생각을 했는데 네. 굉장히 다양한 젠더를 구분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50개가 넘었다고요? 넘었습니다. 그럼 남성이다 때때로 여성. 뭐 그게 대체로 그 여성이나 안에서도 가끔 남성 이런 게 있다는 겁니까? 그 안에서 성 정체성이라는 게 있고요. 예. 성 지향성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성별이 있는 건데 성별은 신체적인 성별을 말하는 거고요. 네. 성 정체성은 정말 정신적인 성별을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더 치중해 있는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성 지향성은 내가 누군가에게 더 끌리는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표기하는 건데 지금은 이것조차도 그냥 본인이 직접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성을 나타내는 거에서. 그래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짓는 순간
남성은 여성들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장벽을 만드는 거니까 반지나 목걸이. 네. 음. 이런 것도 불필요하다고 이제 소비자들이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굉장히 주체적인 음. 사고를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뭐 이게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버지 뭐 하시뇨?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 네. 나에 대해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 나 자신에게. 그러니까 나의 부모가 뭐 하는지, 네. 내 주변에 뭐 어딜 나왔는지 이런 것이 아니라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성향이냐. 성향이라면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면은 굳이 누구를 좋아하는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고 네. 어떤 패션을 좋아하는지를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걸 더 좋아하지 큰 카테고리에서 규정지어서 그렇겠죠. 질문하는 것은 좀 불편해한다라는 그런 소비적인 심리가 가져온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배경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 젠더리스 트렌드. 이런 것 요즘에는 잘 공부해두지 않으면 예전에는 트렌드를 모르면 그냥 뭐 모르는 거지 했는데 요즘엔 이런 트렌드를 잘 모르고 네. 레이디스 앤 젠틀맨 하면 혼나는 것처럼 네. 이거는 일종의 호신술이다라는 생각까지 들 만큼 요즘은 또 중요한 트렌드더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한때는 또 이런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네.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점점 구분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네. 세상은 진보적인 세상이겠으나 네. 그러면 굳이 결혼 내지는 그런 수요도 점점 떨어지게 돼서 결국은 진보적이나 인류는 멸종하는 이 세상이 될 거다. 네. 그러나 뭐 특정한 종이 오래 계속 지구를 사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자, 저희는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시계 하면 스위스 시계가 제일 유명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뭐 다른 나라에서 못 만들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스위스 시계가 계속 유명하단 말이에요. 왜 스위스 시계 산업이 이렇게 특별하게 발달했는지 그 배경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 살펴보죠. 이종훈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실제로 스위스 시계가 네. 이름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스위스 시계의 점유율 이게 꽤 높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스위스 시계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막대한데 예. 생산량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보면 극히 미비합니다. 생산량이 생산량이 금액. 스위스산 시계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예. 전 세계 시장의 3%가 채 안 됩니다. 전 세계 시계가 100개라면 3개만 스위스제예요. 3개 혹은 2.5개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전 세계 글로벌 시계 시장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 세계 시계 판매 금액의 60%가 스위스산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에 비싼 시계만 만든다는 비싼 시계만 뜻이네요. 만든다는 예. 거죠. 지난 2019년에 시계 수출로 205억 200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27조 8,700억 원을 벌었거든요. 와. 시계만 수출해서. 예. 27조, 28조 가까이 버는 거예요. 근데 2019년에 스위스가 세계로 수출한 시계 개수는 2,060만 개밖에 안 됩니다. 2천만 개를 팔아서 27조를 벌었으면 네. 개당 100만 원짜리네요. 평균이 대략. 네. 그리고 생산량으로 따지면 전 세계 시장에서 생산 개수를 가지고 점유율을 따지면 중국이 압도적인 1위예요. 그렇겠죠. 중국은 1년에 예. 6억 개 이상의 시계를 만들어서 팝니다. 수출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스위스의 수출로 벌어들인 금액에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중국 시계 같은 경우 수출 단가가 한 개당 3달러라고 해요. 네. 근데 스위스는 한 개당 수출 단가가 평균 800달러가 넘습니다. 아까 100만 원 정도로 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제가 스위스 시계 협회와 한국 시계 산업협동조합이 내놓은 자료들을 교차해서 보니까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 지난 2019년에 스위스로부터 6,198억 원어치의 시계를 수입했어요. 근데 같은 기간 2019년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한 시계 총액이 얼마냐? 1조 3,300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입 시계 시장의 60%가 스위스 시계인 거예요. 야, 우리가 시계를 수입 많이 하네요. 많이 하죠. 야, 이렇게 비싼 시계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돈 잘 버는 스위스. 네. 스위스 같은 경우에 이게 그
고가의 하이엔드 명품 제품들을 판매하다 보니까 예. 실제로 지난 2020년 코로나 때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명품 제품들도 마찬가지지만 2020년에는 뭐 전년 대비 스위스 시계 수출이 27.3% 급감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랬다가 스위스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2021년 1년 지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 세계가 소위 보복 소비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고가의 명품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스위스 시계 수출이 지금 2020년 대비 31.6% 오르면서 1년 만에 단숨에 2019년 수준으로 회복했고 지금 스위스 명품 시계 매장을 가보면 없어서 못 판다. 공기만 판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야. 그럼 스위스 시계가 이렇게 프리미엄급 브랜드를 갖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실제로 스위스 시계가 유명해진 거는 1800년대 중반부터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1800년대 이전에도 스위스가 시계를 만들었어요. 예. 근데 R 제임스 브라이딩이 쓴 스위스 메이드라는 책과 기록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스위스가 1750년대부터 시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팔았고 네. 사실 1600년대에 이미 제네바에는 시계 길드를 창립해가지고 시계를 판매하는 조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시계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고 유럽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게 1750년대 그리고 1800년대인데 예. 근데 1850년대 이전까지 그러니까 1800년대 초반엔 스위스 하면 시계가 떠오르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더라고요. 예. 지금 같이 아주 뭐 스위스제 시계냐 아닌 다른 비스위스제 시계냐 이런 정도의 구분이 될 정도는 아니었고 18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스위스 시계보다는 영국과 프랑스 제품들도 상당히 인정을 많이 받았고 또 스위스는 그닥 시계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독일 역시 시계도 잘 만들었고 독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휴대용 시계를 만든 사람이 피터 헨나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도 역시 시계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스위스, 영국, 프랑스, 독일 이 4개 국가가 유럽에서 시계를 잘 만드는 나라로 유명했던 거예요. 근데 1850년대가 들어서면서 스위스가 유럽 시장의 패권을 잡습니다. 1800년대 당시에 이제 영국과 스위스의 연간 시계 생산량이 연간 각각 20만 개씩 똑같아요. 네. 영국이나 스위스나 시계 만드는 게 똑같았는데 숫자가 똑같았는데 1850년이 되면서 영국은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0만 개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스위스는 220만 개로 10배 이상 늘어나요. 예. 11배가 늘어납니다. 오호. 50년 만에 생산량이 10배가 늘었다. 네. 이유가 뭡니까? 지리적 환경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지리적 환경. 네. 그것도 아주 열악한 지리적 환경. 거기 어떤 나라인지 알아요. 뭐 좋게 말하면 경치 좋고 나쁘게 말하면 험악한 지형인데 네. 그게 시계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스위스 시계 산업의 성공을 이끈 지역을 꼽으라 그러면 스위스 지라 산맥 인근의 작은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두 마을, 예. 라셔드폰과 르로클 마을을 드는데 예. 이 두 마을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마을이고 겨울 내내 눈이 옵니다. 네. 1년 내내 눈이 안 녹아요. 그러니까 눈이 많은 거랑 네. 시계 산업이랑 무슨 관계냐는 거죠. 눈이 많아서 시계 산업이 잘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눈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잖아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집에서 할 일이 없어요. 집에서 무언가 하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다 보니까 시계 부품이나 만들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1605년 이후에 이제 제네바에 시계 길드가 만들어지면서 네. 제네바에 시계 부품을 갖다 팔면 돈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좀 팔았어요. 예. 열심히 팔았는데 이게 좀 돈이 되니까 마을 사람들 모두가 가족 모두가 밤낮으로 시계 부품을 만드는 일에 매진합니다. 그럼 애초부터 시계를 만드는 산업은 발전해 있었다는 뜻이네요. 우리도 농한기에는 일이 없어서 집에서 쉬십니다. 네. 우리나라도 날씨도 만만치 않게 춥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계 산업 안 근데 차이가 발달했잖아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계 부품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밤낮 없이 시계 부품을 만들었다. 예. 1800년대, 1750년대 밤낮 없이 시계 부품 만드는 거 불가능해요. 다른 지역은. 시계 부품이 작고 정밀하잖아요. 밤에 전기가 없잖아요. 1800년대 전기가 없잖아요. 스위스는 그러니까 있었어요? 스위스 없었죠. 대신 눈이 있었죠. 하얀 눈? 하얀 눈이 달빛이 하얀 눈에 반사되면서 창가에 나서서 촛불을 놓으면 다른 지역의 그 어떤 제조 공방보다 밝은 빛에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냥 생각해내신 거죠? 실제로 아니요, 실제로 그렇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와, 실제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낮에도
햇빛을 반사해주면서 조명이 더 훨씬 센 거죠. 눈 그러니까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는 엄청나게 불리한 단점이 많은 지역인데 네. 시계 제조에서만큼은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소문이 나니까 저 두 마을에 가면 밤에도 시계를 만들 수 있대. 이러니까 이 지라산맥 인근이 또 프랑스랑 밀접해 있거든요. 네, 근접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프랑스에 있는 시계공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스위스 아. 내부에 있는 시계공들이 다 이쪽으로 이 두 마을로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따르면 르로크레 시계공이 1750년에는 77명이 있었는데 네. 1800명이 되면서 8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1793년에 라샤드퐁이라는 마을에서 큰 불이 나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좀 많이 훼손이 되는데 네. 이걸 사람들이 잘 됐다 그랬어요. 왜요? 다 새로 짓자. 오히려 오히려 새로 지어야 되는데. 네. 예. 집과 집 사이를 지금보다 훨씬 더 벌리고 네. 길도 더 크게 만들어서 예. 계획된 도시를 만들자. 무슨 말이냐면 음. 다른 집의 그림자가 네. 다른 집에 이 시계 제조를 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만들자. 그리고 더 넓게 공간을 줘서 더 많은 눈이 햇볕과 달빛을 반사하게 하자. 집안의 조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네. 덕분에 라샤드퐁은 세계 최초로 시계라는 단 하나의 산업을 위해서 계획되고 건축된 도시가 됐는데 이 덕분에 생산성이 더 높아지니까 또다시 더 많은 유럽의 시계공들이 그렇겠죠. 이 두 마을로 그렇겠죠. 몰려듭니다. 오죽하면 칼막스가 예찬한 지역이 라샤드퐁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라샤드퐁이 전 세계 시계 생산량의 50%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면서 스위스가 시장의 지배자가 됐고 지금도 전 세계 고급 시계의 90% 이상이 이 지라산맥에 있는 시계 밸리, 그러니까 워치 밸리, 시계 계곡에서 제작돼서 생산됩니다. 지금이야 뭐 꼭 그 눈 쌓인거나 혹은 조명 때문에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으나 초기에 어디서 시계 산업이 시작돼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뭐 하나라도 좋은 데가 있으면 다 거기로 몰렸겠죠. 다 그쪽 환경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몰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시계 산업은 네. 일종의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장인들이 하는 그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아, 소위 말해 생산자들이 양성되잖아요. 기술자들이 몰려 있고 커뮤니티가 있을수록 그렇죠. 더 급격히 발전한다.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실리콘밸리가 되는 거죠. 그런 효과까지. 네. 야, 그래서 차이는 얼마 없는데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면 참 크게 벌어지죠. 이게 이제 눈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고 버린 거예요. 이게 그 도시나 부동산 시장에도 비슷한 게 이런 건가 봐요. 네. 그러니까 두 도시 중에는 뭐 어디가 살기 좋아하면 처음엔 비슷하죠. 그러나 약간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니까. 그 약간이라도 더 많은 정보와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더 몰리게 되죠. 그럼 이제 기왕이면 네. 기왕이면 효과 때문에 네. 다들 몰리게 되면 이제는 이제 기왕이면이 아니라 큰 차이가 네. 되는. 근데 눈이 저 알프스에 많잖아요. 네. 그러면 꼭 스위스에만 눈이 내리냐 하면 뭐 주변에도 같이 내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나라들은 뭐 했냐? 네, 다른 나라 영국, 독일, 프랑스도 사실은 조금씩 끼고 있잖아요. 네. 눈이 그래도 대부분 내리는데.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지라산맥이 프랑스에 인맥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인접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시계공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음. 국내에서 시계공들을 구하기 좀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나폴레옹부터 해서 마리 앙투아네트나 프랑스 왕족 귀족들이 스위스산 시계를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시계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가의 사치품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음. 사줄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스위스제를 원해요. 아. 만들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시계 산업이 이미 발전할 기울어서, 수가 이미 없는 기울어서. 구조가 돼버렸고 영국과 독일은 시계 산업을 굉장히 육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전쟁,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시계 산업의 주도권을 스위스에 넘겨줬던 대표적인 사례들인데요. 명품 브랜드 중에 하나인 롤렉스가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롤렉스는 한스 빌스도르프라는 독일 사람이 창업한 거예요. 네. 근데 이 한스 빌스도르프는 고아였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스위스의 라샤드퐁 지역에 가서 시계 제조업을 배웁니다. 네. 그리고 1905년에 영국 런던에 가서 시계 사업을 시작해요. 하지만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영국 정부가 전쟁 비용 그리고 전쟁 복구에 필요한 비용들을 네. 세금으로 충당해야 돼서 이걸 주로 명품 업체들, 수입업자들, 명품 수입업자들에게 네. 고가의 세금을 물리는 정책을 썼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아까 돈 잘 말씀드렸지만 벌잖냐? 시계는 고가의 사치품이었어 그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롤렉스가 막대한 세금 부과를 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롤렉스 같은 경우에 1919년에
스위스 제네바로 본사를 옮겨버리거든요. 5년 만에. 네. 그러면서 롤렉스는 영국도 독일도 아닌 스위스 시계의 상징 같은 기업이 된 거죠. 이게 사실은 원래 독일 사람이 만들고 영국에서 영국에서 키웠던. 사업했던. 그러면서 영국이 이제 시계 산업을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주도권을 스위스로 넘겨줬다면 독일 같은 경우는 1차 대전 때 스위스에게 밀려서 고전하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특히 작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스위스 모델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하기도 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도 눈 오니까 그렇게 해보자라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동서독으로 분단되잖아요. 네. 분단되는데 작센은 이제 글라스테이 같은 곳이 발전한 시계 산업이 발전한 곳이었는데 여기가 동독으로 편입돼 버려요. 동독이 되면서 시계 제작소가 다 기계 제작소, 무기 제작소, 기계 제작소로 동독 바뀌어버려요. 정부의 편의나 결정에 따라서. 그러면서 뭐 1990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시계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주도권은 스위스로 넘어간 지 오래였고 네. 여전히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그 어떤 나라가 만든 시계보다 스위스가 만든 시계가 최고야. 그런 덕분에 사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네.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쓰잖아요. 스위스는 메이드 인 스위스를 안 써요, 시계에. 아, 스위스 시계는 메이드. 예, 그렇게 써 있더군요. 네. 예. 스위스가 만든다. 스위스가 만들었습니다. 아, 스위스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스위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시계에 대한 좀 더 자부심이 강조된 대단하죠. 표현이네요. 네. 아, 실제로 법령도 있는데 법령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스위스 시계 산업은 그동안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다가 예. 1970년대에 거의 침몰할 뻔하죠. 뭐 때문에요? 왜? 일본의 세이코가 주도했던 전자식 시계, 아, 커츠 시계의 등장으로 맞아요. 일본 시계도 또 일본 시계 소위 이제 그때 1970년대가 되면서 두 가지 새로운 시계가 등장했어요. 하나가 디지털 시계, 그 디지털 숫자가 액정에 나오는 숫자만 나오는. 액정 숫자 나오는 예. 전자시계. 초침, 분침, 시침이 없이 예, 예. 숫자만 나오는 시계가 나왔고 디지털 시계가 나왔고 디지털 시계는 그러니까 사실 스위스 시계 산업에 큰 위협이 안 됐어요. 근데 문제는 초침과 분침, 시침이 있는 대신에 기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자식으로 움직이는 배터리 커츠가 들어가는. 커츠식 시계가 등장하면서 예. 커츠 시계가 등장하면서 스위스 산업이 거의 그러기까지 몰려갑니다. 다들 그 시계 세이코 시계 산다는 거죠. 네, 세이코나 아니면 왜냐하면 가격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너무 싸니까. 어허.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때를 가리켜서 커츠 크라이시스, 커츠 위기, 커츠 대위기 시대 이렇게 부르는데 예. 위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숫자를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게 1970년과 1983년 사이에 스위스 시계 회사가 1,600개에서 1,000개 네. 사라진 600개로 줄어듭니다. 회사가 1,000개가 날아가 버려요. 14년 만에 반토막이 더 났네요. 13년 만에. 예. 그리고 고용이 9만 개 일자리가 있던 게 2만 8천 개로 줄어듭니다. 와. 일자리 6만 2천 개가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스위스의 수많은 소규모 작업장과 가족 사업체들, 시계 예. 관련된 가족 사업체들이 파산 신청을 합니다. 이 스위스 시계 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졌고 네. 스위스의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한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스위스에서 시계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스위스 전체 수출 비중에서 네. 스위스 시계가 9%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9%를 차지하는 스위스 시계 산업이 몰락 위기에 빠지자 네. 일단은 뭐 정부와 스위스 은행이 부랴부랴 나섭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테니까 구조조정해라. 스위스 은행은 돈 많으니까요. 근데 굉장히 고통스럽게 진행돼요. 네. 왜냐하면 뭐 그때 워낙 대세가 커츠로 넘어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스위스 시계 산업계가 정말 뼈를 깎는 뭐 고통을 안으면서 구조조정을 했고 그 결과 스와치가 탄생했고 때마침 또 90년대 들어오면서 기계식 시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네. 스위스가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데 이 커츠 위기와 소위 지금 나오는 애플워치나 스마트워치 시장이 스위스 시계 산업을 위협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은 다시 네.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시계 이야기가 다음에 또 할 만큼 또 크게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은 뭐 한 10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계로만? 10번까지는 안 할게요. 공부할 거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시계 안 차고 다닌 지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스마트폰 나온 이후로는. 그런 게
스위스 시계 산업의 위기가 될 수도 위기의 있는 여러 거죠. 원인이 되겠죠. 네. 그런데 또 명품 시계만 골라서 집에 막 비싼 시계로 막 집값보다 더 많은 분들도 있더군요. 네, 쌓아놓고 계신 분들도 많죠. 세상 참. 예, 공부왕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분들은 홈페이지 찾아오셔도 되고요. 팟캐스트 이용하셔도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